이 문둥이 같은 서방놈아, 내 뱃속의 아이는 어쩔 거냐! 장터 한복판에서 미친 무당이 굶어 죽어가던 선비의 멱살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를 나무에 묶으려 했고 무당의 저주가 옮을까 두려워 떨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일째였습니다. 몽학의 위장은 이미 뒤틀린 대로 뒤틀려서 숨을 쉴 때마다 속이 칼로 긁히는 것처럼 아팠어요.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혀는 바짝 말라붙어 말을 하려 해도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그는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국밥집 속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면서 환청처럼 퍼졌습니다. 몽학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낙방한 지 2달째. 가진 돈은 진작에 떨어졌고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조차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을 거라 믿고 계시겠죠. 몽학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조상님들께도 어머니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저기 거지 또 왔네. 왈패 하나가 몽학을 보더니 침을 탁 뱉었습니다. 침은 몽학의 해진 도포 자락에 떨어졌어요. 몽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창피했지만 지금 그에겐 화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모, 물 한 사발만 주시오. 몽학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국밥집 주모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어요. 그녀는 몽학을 흘겨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도 공짜가 아니여. 꺼지시오. 선비 양반. 선비 양반이라는 말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몽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장터에는 흉년 때문에 날이 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곡식값은 치솟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누구도 굶주린 낯선 선비에게 동정을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몽학은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마을 어귀로 가는 길.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몽학은 그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기력을 회복하면 어떻게든 발걸음을 옮겨볼 생각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냥 거기서 조용히 숨이 끊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학은 고개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산발한 채 손에는 무당이 들법한 방울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기. 몽학이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몽학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자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셌습니다. 이 문둥이 같은 서방놈아. 여자가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는 처절하면서도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몽학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자는 그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어쩔 거냐? 어쩔 거냐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히히히 낄낄낄. 소름이 돋는 웃음소리였어요. 몽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가 아니야. 내가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여자의 비명에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몽학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자신은 이 여자를 처음 봤어요. 하지만 여자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이놈이 날 임신시켜놓고 달아났어요. 책임지라고 했더니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또 날 피하려고. 장터의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몽학을 향한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나서며 몽학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 같으니라고. 선비 체면에 임신한 여자를 버리다니. 저런 놈은 나무에 묶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 사람들이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몽학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계속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며 몽학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무당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려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무당의 저주가 옮을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몽학을 향한 적대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놈을 상여집에 가둬. 그래, 귀신이 나온다는 그 흉가에. 사람들이 몽학의 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몽학은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상여집.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어요. 들어가. 사람들이 몽학의 등을 밀었습니다. 몽학은 비틀거리며 상여집 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멍석을 끌어다가 문을 막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탁탁. 사람들이 멍석을 못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마. 나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몽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상여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종이가 다 찢어져 나가고 틈새로 희미한 달빛만 새어 들어왔어요. 몽학의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 구석에 놓인 시신을 운구하던 가마. 그 위에 새겨진 기괴한 용 그림. 천장에 매달린 낡은 등롱. 몽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벽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덜덜덜.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귀신이 나오면 어쩌지? 그때 삐걱.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몽학은 숨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새빨간 치마 저고리, 방울을 든 손, 그 여자였어요. 몽학은 비명을 지르려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고 입꼬리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제발. 몽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여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 몽학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도 부드러웠어요. 귀신이시오? 제발 저를 해치지 마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몽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푹 웃음을 터뜨렸어요. 크크크, 귀신이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침착하고 냉정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몽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선비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아까의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날카롭고 이성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이제 그만 떨고 제 말을 들으시지요. 여자의 한마디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몽학은 입을 다물었어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상여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상여집 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살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다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인 낡은 등롱에 불을 붙였어요. 치익 심지가 타오르며 희미한 빛이 상여집 안을 비쳤습니다. 몽학은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현수는 그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광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차분하면서도 슬픔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현수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몽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현수입니다. 아까 그 연극은 선비님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계략이라니. 몽학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니, 거래라고 해야 할까요? 거래. 그 단어가 몽학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몽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몽학이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푼도 없는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걸까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일입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몽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대제학 심판서였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셨죠.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광군들이 저희 집을 에워쌌습니다. 횃불이 하늘을 덮었고 칼날이 번쩍였어요.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몽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도망치려 하셨어요. 하지만 광군들이 뒤쫓아왔죠. 어머니는 칼에 맞았고 저를 유모에게 맡기신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몽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수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유모는 날 업고 변소로 뛰어갔어요. 변소 밑 오물이 쌓인 그곳에 날 숨겼습니다. 온몸이 더러움에 뒤덮였지만 유모는 제 입을 틀어막으며 속삭였어요.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3시간을 거기 있었습니다. 광군들의 발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고 집이 불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유모가 잡혀가는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몽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저는 혼자 기어 나왔어요. 저희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의 시신은 길거리에 내걸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 뒤로 7년간 저는 미친 무당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정보를 모았어요. 누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는지. 몽학은 현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 눈빛, 그 떨림, 그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몽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몽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7일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몽학은 눈을 크게 떴어요.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당신은 가끈을 바로잡았어요. 누가 침을 뱉어도 욕을 하지 않았고 거지가 되어서도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청렴하고 고집 있고 무엇보다 절박한 사람. 몽학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현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책 몇 권이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책입니다. 경서와 병서, 그리고 제왕학이 담긴 귀한 책들이에요. 전 이걸로 당신을 가르칠 겁니다. 가르치다니요? 과거에 급제시킬 겁니다.
현수의 말에 몽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과거 급제. 그것은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낙방했고 3번째에 붙으면 됩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몽학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전 당신에게 책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해주고 공부할 곳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 대가로 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 깨물었어요. 찹 소리와 함께 피가 맺혔습니다. 현수는 그 피를 몽학의 도포자락에 문질렀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를 썼습니다. 복, 돌아올 복자였습니다. 당신이 급제하고 벼슬에 오르면 제 가문을 복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뜨거웠습니다. 몽학은 도포자락의 붉은 글씨를 내려다봤어요. 그 글씨는 피로 쓰여 있었지만 동시에 맹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몽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당신도 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현수의 눈빛이 몽학을 꿰뚫었습니다. 몽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몽학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굶어 죽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찾겠죠. 하지만 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몽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관상이 틀린 적이 없어요. 관상? 몽학은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관상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큰 뜻을 이룰 상이 있어요. 다만 지금은 운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현수가 손을 뻗어 몽학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제가 당신의 운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여집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몽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의 눈을 마주봤어요. 알겠습니다. 몽학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하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당신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악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학은 그녀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몽학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급제하기 전까진 당신은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몽학의 말에 현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몽학은 서둘러 설명했어요. 아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제 아내라고 했잖습니까?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야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여집 밖에서 닭이 울었어요. 곧 동이 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상여집은 이제 몽학과 현수의 은밀한 거처가 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현수가 마을로 나가 무당 행세를 했고 밤에는 몽학이 책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빡빡하게 돌아갔어요. 현수는 아침마다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떠는 그곳에서 현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누구네 집 남편이 기생집에 드나든다는 소문, 어디 부잣집 마님이 돈을 숨겨뒀다는 이야기. 현수는 그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무당님, 저희 집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한 안악이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손에 든 방울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신께서 말씀하시네요. 남편의 옷에서 낯선 여인의 향이 묻어나고 있다고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안악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실 그 남편은 사흘 전부터 옆 마을 과분의 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거지들이 현수에게 알려준 정보였어요. 어머, 역시 무당님은 신통하세요. 안악이 감탄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신같이 맞아떨어지는 예언을 쏟아냈어요.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깊어졌고 현수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어요. 정보였습니다. 마을 사또의 동양, 한양에서 내려오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의 행방. 현수는 거미줄처럼 정보망을 펼쳐나갔어요. 해가 지면 현수는 상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떡 몇 조각이었고 어떤 날은 말린 생선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걸 몽학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몽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은 책을 붙잡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몽학은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시를 지었어요. 현수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에게 배운 제왕학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그녀는 몽학 앞에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쓴 경세서였어요.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란 일을 꿰뚫고 있어야 해요. 현수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세금제도, 토지관리, 군사편제. 몽학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가차 없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급제해도 소용없어요. 벼슬길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몽학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책을 읽었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붓을 놀렸습니다. 어느 날 밤 몽학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했던 거죠. 현수는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몽학은 눈을 비볐어요. 현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몽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수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어요. 차가운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몽학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혹했어요. 과거는 3개월 뒤입니다. 당신이 지금 잠들면 제 가족의 원혼도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 말에 몽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수는 은장도를 도로 집어넣으며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항아리 안에는 쓴 약초를 달인 물이 담겨 있었어요. 몽학은 그걸 마셨습니다. 입안이 찢어지는 것처럼 쓰고 매웠지만 신기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계속하십시오. 현수가 말했습니다. 몽학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현수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몽학의 찢어진 도포를 꿰매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와 바늘 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래였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죠.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밤을 지새우고 함께 꿈을 키우면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상여집은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살을 애는 듯 추웠어요. 몽학과 현수에겐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몽학이 구석에서 떨고 현수가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몽학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이불을 쓰시오.
몽학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아프면 공부를 못합니다. 전 괜찮아요. 아니요. 당신이 쓰시오. 두 사람은 밀고 당기다가 결국 이불을 반씩 나눠 덮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붙어 앉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몽학은 등을 돌리고 책을 읽었고 현수는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몽학은 현수가 이를 딱딱 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현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춥소? 몽학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몽학은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현수는 움찔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봄이 올 것이오. 몽학이 속삭였습니다. 현수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떨림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온기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현수가 밥을 떠줄 때 손길이 더 부드러웠고 몽학이 현수를 바라볼 때 눈빛이 더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마을에서 중요한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몽학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 사또가 부임한답니다. 그게 무슨... 최독필이라고 합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몽학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최 판서의 서자입니다.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바로 그 역적의 자식이에요. 몽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몽학은 그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우시오? 몽학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전 죽을 겁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오. 몽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를 바라봤어요. 몽학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급제해서 당신을 지킬 것이오. 약속하오. 그 말에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학은 그녀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새 사또 최독필이 부임한 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관아 앞 광장에는 구경꾼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어요. 최독필은 화려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매의 것처럼 예리했어요. 현수는 군중 속에 섞여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7년 전 그녀의 집을 에워쌌던 광군들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저 사또의 아버지였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독필은 광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격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법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벌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독필의 눈이 군중을 훑었어요. 그때 그의 시선이 현수에게 머물렀습니다. 현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독필은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상여집으로 돌아와 몽학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몽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자가 당신을 의심하면.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수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심부름꾼이 왔어요. 무당 현수를 사또께서 부르신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사또가 유명한 무당을 부르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현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몽학이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의심받아요. 걱정 마세요. 전 살아남을 겁니다. 현수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침착했어요.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최독필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소문난 무당이냐? 최독필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또나리. 최독필은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현수의 얼굴을 훑었어요. 현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 눈매가 낯익구나. 최독필이 중얼거렸어요. 현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독필은 일어나 현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7년 전에 죽은 심대제학의 딸과 닮았어. 우연일까?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천한 무당일 뿐입니다. 양반 따님과 닮았다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최독필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손짓을 했고 관노들이 큰 솥을 끌고 왔습니다. 솥 아래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름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진짜 무당이라면 신의 가호를 받고 있겠지. 이 끓는 기름 위에 발을 올려봐라. 최독필의 명령에 현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관노들이 현수의 팔을 잡고 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웠어요. 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복수를 하지 못했는데.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발바닥을 핫았어요. 조금만 더 내리면 살이 익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날이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관리가 뛰어들어왔어요. 최독필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금 바쁘다. 나중에. 과거 시험 결과입니다. 그 말에 최독필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현수를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물러가 있거라. 다음에 다시 부를 것이다. 현수는 비틀거리며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녀는 상여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몽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소? 몽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몽학은 현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번 과거의 급제에서 현수를 구해야 한다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몽학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수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제 몽학은 떠나야 했으니까요. 한양 궁궐에서 몽학은 임금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몽학의 답안지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경세와 민생을 아우르는 통찰이 뛰어나구나.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몽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지방 수령들의 비리가 심하다는 보고가 많다. 특히 경상도 쪽이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대가 직접 가서 조사해보거라. 몽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상도. 그곳은 현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몽학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몽학은 마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밤에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어사 출두를 하기 전 먼저 현수가 있는 마을로 잠입해야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몽학은 마을 뒷산에 도착했어요. 상여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관아의 관노들이 상여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몽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관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심대제학의 딸이 맞지? 최독필의 목소리였습니다.
몽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관아 담장 너머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뜰 한가운데 현수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옷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가 흘렀습니다. 최독필이 채찍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내가 조사해 봤더니 내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더구나. 심대제학의 막내딸 심현수. 바로 내 놈이지? 최독필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현수의 등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어요. 현수는 비명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무당일 뿐. 거짓말. 채찍이 또다시 내리쳤습니다. 몽학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내 놈을 처형할 것이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순 없으니까. 최독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전현을 옥에 가둬라. 내일 해 뜨면 목을 베어라. 현수는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몽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관노들이 모두 떠난 뒤 몽학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나왔어요.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마패를 보며 몽학은 다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일 아침 제가 반드시 당신을 구할 것이오. 몽학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근처 역참에 미리 연락을 해뒀던 광군들을 소집하고 증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동이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오간에 갇힌 현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적어도 몽학은 살았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녀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아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었어요. 처형을 구경하러 온 거죠. 최독필은 높은 단 위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적의 씨를 오늘 뽑아버릴 것이다. 최독필이 외쳤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현수를 불쌍히 여겼지만 대부분은 구경거리로만 생각했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끌려 나왔어요. 그녀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현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걸었습니다.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나니가 큰 칼을 들고 섰어요. 칼날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최독필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내 서방은 이미 죽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러니 저도 이제 그를 따라갈 뿐입니다. 최독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칼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망나니가 칼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더기를 입은 한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거지가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독필은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자를 끌어내라. 관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몽학의 외침에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최독필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패를 든 몽학 주위로 광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들은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역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몽학은 천천히 최독필에게 다가갔어요. 경상도 사또 최독필,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몽학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독필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떳떳하게. 입 닫혀라. 몽학이 호령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횡령한 죄 없는 양민을 잡아다 노비로 판 죄, 그리고 몽학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누런 종이었어요. 7년 전 심대제학 가문을 모함하여 멸문시킨 영모 조작의 증거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독필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어디서? 내 아버지 최 판서가 간신들과 주고받은 밀서다. 대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폐하께서 친히 꺼내주셨다. 몽학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몽학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독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이놈이 감히. 그가 몽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칼이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사또 최독필을 체포한다. 몽학이 명령했습니다. 관군들이 최독필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어요. 최독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몽학은 천천히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현수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몽학이 낮게 불렀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몽학이 무릎을 꿇고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군들이 현수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줬어요. 현수는 몽학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맞나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몽학은 그녀를 꼭 껴안았어요. 맞소. 약속을 지키러 왔소. 현수는 몽학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몽학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뒤 한양 궁궐에서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심대제학 가문의 복권식이었어요. 임금이 친히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노라. 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임금은 또 말했습니다. 최 판서와 그 일당은 모두 처벌받았다. 이제 그대 가족의 원한도 풀렸으리라.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몽학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한양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집이었어요. 마당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7년 동안 맨발로 산을 다니며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발이었어요. 몽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비단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신으시오. 몽학이 현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수의 발을 들어 올려 비단신을 신겨줬어요.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이런 거 신을 자격이 있어. 몽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7년간 혼자 싸웠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텼소. 이제는 편히 쉬실 자격이 있소. 현수는 몽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고마워요.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몽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진작에 장터 구석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았어요. 봄은 아직 멀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이미 따뜻한 봄날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몽학은 현수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시오?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요.
몽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제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있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수를 미친 무당이라 불렀고 몽학을 등신 선비라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비웃어도 한 사람만 진심으로 믿어준다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몽학과 현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미쳤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장 맑은 정신을 가졌을 수 있고 등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지녔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